문재인 정부의 출범 한 달이라는 기간이 평가하기에 좀 너무 짧은가요? 아니면 대략 앞으로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걸까요?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언론인 출신 배종호 세안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은 한 달 정도면 어떻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이르다 생각하십니까?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정부 아닙니까? 인수위가 없이 전임 대통령이 탄핵해서 바로 선출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한 달은 역대 정권의 한 달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숨가쁘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첫 직무 지행 평가, 수행 평가에 대해서 84%. 이건 이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 이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였냐면 이제 44%로 최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52%. 여기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상 정권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건데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탈권위 행보. 국민들과 셀카도 찍어주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과도 격의 없이 상의를 벗고 노타의 차림으로 함께 업무에 임하는 그런 이제 탈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직접 본인이 청와대 기자들과 인사 배경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두 번째로는 인사와 관련해서 탕평 인사, 통합 인사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전임 정권에서 누적된 그런 문제들을 혁파하는 모습들, 특히 이제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대적인 개혁 인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인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그리고 청와대에 직접 본인의 방에 이제 상황판을 두고 체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 이제 기념식에서 못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지시사항으로 하게 하고 또 그리고 세월호 순직했던 이제 그 기간제 교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이제 국정교과서 역사 이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했는데 이런 걸 폐지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다들 자세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임기 3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평가하냐 그러면은 역시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뭐 정책적 성과 자체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에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뭐 지적하셨다시피 84%라는 그런 어떤 지지도 이런 긍정적 반응 이런 것들로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오늘 나온 건 지금 보여드린 건 오늘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84에서 오늘 82 시청자 여러분들 의아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이제 준비된 대통령을 기치로 들고 나왔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이 그동안 혼란스러운데 안정적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것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삼각파도를 만나고 폭풍을 만납니다. 이때 배가 그 파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엔진이 멈추게 되면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도라는 것입니다. 지지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지도의 확충 문제가 가장 관건이었을 겁니다. 이 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야만이 소기의 계획적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그 지지력 확충에 대해서 가장 관건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이었고 탈권위적인 행보였죠. 그래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서민적이고 소탈하는 행보고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행보라든가 그다음 테이크아웃을 통해서 커피를 직접 탄다든가 위자켓을 스스로 건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서민적이고 눈높이 모습에서 많이 맞춰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쪽의 핵심 참모들의
PI 팀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대통령 PI, 즉 이미지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연구가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재밌게도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예산에 대한 PI에 대한 예산을 2억 4천만 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대통령 이미지 연구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재밌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오바마의 벤치마킹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지적,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눈앞에서 박수를 받고 같은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국정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적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병행을 했죠. 뭐 어떻게 병행을 했냐면 국방개혁, 검찰개혁 이런 등등의 그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변화폭이 크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 밑에 저변에 깔려진 지지 동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작업들이 큰 요동 없이 큰 저항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뭐가 달라졌구나, 스타일이 달라졌구나라는 부분을 확실히 체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수반돼야 되는 것이 내용인데 그래서 그 국방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의 그 국정개혁에서의 동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쭉 평가를 했는데 국정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 지시라든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청문회 인사 이 부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현재 18개 부처인데 지금 장관 후보를 발표조차 못한 곳이 지금 12개의 부처 아닙니까?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현재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또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그리고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제 후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낙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문재인 대통령 국정개혁 초기 드라이브에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이제 새 정부라 하면은 그래도 대북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역대 정권에 비해서 그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거의 매주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미사일 지금 5주째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사일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투트랙 전략이다 해가지고 강력한 대북 제재, 동시에 또 민간 차원에서 대북 교류를 해서 북한과 소통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도 전임 정권의 장관이고 통일부 장관도 전임 정권의 장관이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외교부 장관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지 다른 모든 것을 지금 펼쳐나갈 수 있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당장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G20 정상회의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한중 간에 그리고 한일 간에 양자 간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공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가진 소통력 그리고 그 리더십이 이제 평가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예를 든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준비된 대통령을 평가받는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평가를 받았냐 그러면 이미 후보 시절에 자신이 이끌고 갈 내각 구성에 대한 이제 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네네.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섀도우 캐비넷을 형성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임 대통령과 같이 앉아서 검증풀을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내각 구성에 대해서 아주 평이하게 갔죠. 손쉽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5대 원칙이 더 안 걸렸나요? 아주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롭지만은 그 풀을 통해서 사전에 다 검증을 해놨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없다는 그런 부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30일이지 않습니까? 30일에 보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하나씩 따져본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에 대한 풀을 만드는 과정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풀을 손보는 그 과정이 이제 최소한 열흘 정도는 갑니다. 최소한 열흘 정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평판 조사만 하더라도 일주일이 갑니다. 평판 조사 다시 걸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검증, 자기 정보 공개 동의 요청서를 받아서 시스템 검증하는데 보름 정도, 아무리 빠르도 일주일 정도 그래 걸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거쳐가야 될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3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그다음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그 이제 운명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첫 조각 때 개혁적 인사를 대극의 일시에 넣었으면은 굉장히 성공했을 것이다는 좀 아쉬움을 드러내는 게 있었어요. DJ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 인사를 넣긴 넣었습니다만은 한두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는 부족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초기 일격에 다 들어가지 못했고 또 사회 분야는 인재가 많은데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 인력이 없었다라고 실토하는 책이 그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 그러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그런 반면 교사를 통해서 상당히 인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부처 중에서 6명 빼고 나머지가 다 그렇게 이제 공석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건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 운영하려고 그러면 소위 자기 코드에도 맞아야 되고 여기에 또 국민들이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 때문이라도 개혁적 인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초반에 국정 운영에 대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제가 판단해서는 상당히 좀 진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급하다기보다는 차라리 늦더라도 확실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개혁적 인사를 찾는데 더 골몰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 한 달 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인선들로 가는 말하자면 병목 같은 그러니까 바틀렉 같은 그게 지금 강경화 장관 후보자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청와대는 호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을 했고, 자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속 어쨌건 강경화는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그 캐스팅 보팅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사실상 지금 거부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네네. 자 이것은 어떤 뭐라고 보시는 어떤 판단이 의미라고 보시는지 그걸 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현재 상태에서 청와대 스탠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끝까지 사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강경화 장관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일단 비외무고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아닙니까? 그러면 왜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여성을 선택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를 강력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마찬가지로 검찰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쭉 외무고시 기수에서 자기들끼리 얽혀 있는 그런 인연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강경화 장관 후보가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이 나는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30%는 채우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0%까지 채우는 목표를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이 체면이 좀 손상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목전에 닥친 현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실무 준비돼야 되는데 만약에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 외교부 장관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국가적인 좀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은 광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경우에 대안이 있느냐라는 점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렇다 보면 이제 외교 공백이 이렇게 시급한 현안은 쌓여 있는데 너무나 장기화되면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명을 또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강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적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의 향배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통과시켜도 된다. 예. 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통과시킬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나 흠결이 크다. 예. 그래서 통과시키면은 내가 볼 때는 모든 협치까지도 깨지고 여론의 역풍을 받겠다 그러면 못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지금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이 네, 네. 지지 성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건 역시 여론전을 지금 끌고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갤럽 82%도 굉장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나온 근데 여론조사. 저는 물론 그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좀 이런 정도로 다르게 좀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외교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미 간의 외교 이런 외교 안보적 분야에서는 그렇게 뭐 특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출신의 강경화 후보자를 굉장히 이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지적하시다시피 한미 정상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준비가 덜 된다는 부분, 외교적인 위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내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노무현 당시에 외교는 상당히 헤게모니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전쟁에 휩싸였냐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자주론파와 동맹론파에 대한 경합구도였죠. 자주론 쪽은 사실상 진보 학자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어떤 그 당시의 그 정권 창출의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외교의 자주론을 주장을 했었고 동맹론은 기존에 있는 외교적인 관라인 이런 사람들이 동맹론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맹론은 글로벌 국제 시대에 있어서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동맹적 관계를 유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동맹론이었었고 자주론은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동북아의 균형자를 가져가자 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자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강경화 후보자가 비고시 출신이고 외교의 순혈주의에서 아웃사이더라고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자주론보다는 동맹론보다는 자주론에 더 방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비교를 해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하고 다른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예상컨대 비외무고시 출신은 아마 못 올 겁니다. 그럼 정통적 외교 가려고 온다. 그러면 정통적 외교 가려고 온다면 결국 외교적인 노선 자체는 동맹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자주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여론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적 정책 방향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자주론 쪽에 가깝다 그러면은 강 후보자를 상당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민의당은 왜 그 거부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셨습니까? 일단 부적격 나오는 논란은 그 사유 자체가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조건부 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부적격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셀프 고발하고 나서서 이 전문성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만 이것이 보편적 상식으로서는 좀 더 뛰어넘는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칫 여기에 대해서 적격을 찬성할 경우 적격을 내놓을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그만큼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크다는 거죠. 네. 자,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청구보고서가 만약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임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스탠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당이 이제 현재 부적격 입장을 내보였는데 국민의당이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역시 이제 국민의당이 처한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면서 동시에 호남을 텃밭으로 이제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호남의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동시에 또 야당으로서 특히 이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특별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킬 때는 역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재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청문 절차를 또 통과하고 그다음에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이제 호남 인물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국민의당에 대해서 네. 그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냐, 사쿠라 정당이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야당으로서의 모양새 관리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후보자들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이제 다 찬성 입장으로 결국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통령이 다시 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이 지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적 절차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의당이 설령 채택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네.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할 후보로 후보는 이제 임명할 그런 이제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그런 스탠스를 이제 취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여론의 향배가 지금처럼 80%가 넘는 계속 고공 지지율이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먼데 만약에 이 교수님이 청와대 홍보수석, 지금 국민소통수석이죠. 홍보기획비서관까지 하셨었으니까 만약에 국민소통수석이라면, 그래서 문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다면, 자, 이러이러한 얘기는 꼭 지금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배 교수님은 오랫동안 정치권 취재하셨고 또 정치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신 적이 있으니까 정무수석이라면 내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 한 말씀씩만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듣겠어요? 괜찮죠?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소통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보적인 문제죠. 북한과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양팔이 다 당겨지는 그런 아주 우리가 애매한 꼴이 될 수가 있다. 미국, 중국한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철회해라는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빨리 배치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국내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높은 80% 이상의 지지율로 묻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계속 상존한다 그러면은 지지율을 갉아먹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특히 안보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시간 벌기라든가 어느 쪽 양쪽 다가 만족시키는 그런 외교적 행보로서는 승부가 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외교적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서 계속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배 교수님. 네, 정무수석님. 통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누구나 개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개혁의 성패는 몇 가지에 달리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개혁의 속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 그리고 전선의 규모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의 전선을 너무나 많이 확대하면 안 됩니다. 적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야당과 함께하는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중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함께하는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유리되고 실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야당을 존중하면서
협치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네.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 회기가 열리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회기 중에 국회를 계속 찾아가서 서너 시간씩 야당 의원들과 티타임 하면서 스킨십 하면서 협조와 이해를 당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민소통과 관련해서 이제 노변 정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당시 라디오가 막 등장을 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개혁의 당위성을 또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네.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제도적으로 연정을 한번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개혁을 끌고 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민주당이 120석 아닙니까? 네.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정당이 20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180석입니다. 그래서 정의당까지 하면 186석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연정의 틀만 마련된다면은 제가 볼 때 힘있게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요. 네. 전선을 너무 벌리지 말고 집중해라 하셨는데 네. 제일 먼저 전선을 한 군데 선택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과거에 정경유착 네. 하면 이제 대체로 검찰과 또 검찰을 도구로 해서 재벌을 길들이는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그런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런 계획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휘 교수님 그리고 배종호 교수님 두 분 분석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